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를 사정없이 두들겼다. 최고급 세단의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차창 밖 풍경은 온통 흐릿한 빛의 번짐으로 가득했다. 이하은은 그 번져가는 불빛들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비굴함이 뒤섞인 아버지 이만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만식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었다.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애원은 제물로 바칠 딸을 향한 기만이었다. 그의 도박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다. 바로 자신의 18살 딸 이하은이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신의 몸값이 얼마인지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고 질문은 무의미한 발버둥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달아빠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심정으로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그녀가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걸어 들어가 주리라. 차량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드문해지고 창밖으로는 빽빽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참을 달린 차는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운전기사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양옆으로 열리며 그들만의 세상을 드러냈다. 길고 곱게 뻗은 진입로 양옆으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빗물에 젖은 잔디와 나무들은 어둠 속에서도 생생한 초록빛을 뽐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마치 고성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저택이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다. 현관의 따뜻한 조명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존재처럼 보였다. 하은은 저 불빛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운전기사가 내려 하은의 쪽 문을 열었다. 이만식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하은아, 안으로 들어가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절대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딸을 팔아넘기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은은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재빨리 다가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집사는 기계처럼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만식은 마치 죄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저택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췄다. 집사는 두 사람을 넓은 응접실로 안내한 뒤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응접실 중앙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만식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파 가장자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다. 반면 하은은 방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서 벽에 걸린 추상화를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림 속의 뒤엉킨 선들이 마치 자신의 처참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응접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하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상상했던 채권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배가 불룩 나온 탐욕스러운 눈빛에
50살 넘은 늙은이. 돈으로 젊음을 사려는 추악한 욕망에 가득 찬 그런 남자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나이는 많아야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50대로 착각할 정도로 깊은 피로와 냉담함이 얼굴에 서려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그는 돈 많은 늙은이가 아니라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는 젊고 위험한 포식자였다. 남자는 이만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하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것은 욕망의 시선이 아니었다. 가치를 평가하고 쓸모를 판단하는 감정사의 눈빛이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지 않으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이만식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히며 아첨을 떨기 시작했다. 강 회장님, 와주셨군요.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의 비굴한 목소리가 웅장한 응접실에 울려 퍼졌지만 강태준이라 불린 남자는 여전히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은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하은의 바로 앞에 서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이름이 뭐지? 그 질문에 하은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조차 굴복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현실을 직시했다. 지금 그녀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어 간신히 대답했다. 이하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하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다시 물었다. 몇 살이지? 하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18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정보가 적힌 서류를 읽어주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강태준은 만족한 듯 혹은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그 미소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이만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좋아, 물건은 확인했으니 이제 당신은 볼일 끝났어. 당장 꺼져.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만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태준의 살벌한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만식은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거액의 빚을 해결했다는 안도감과 약간의 후련함마저 어려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쾅 하고 저택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하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 포식자의 소굴에 던져진 어린 짐승처럼. 응접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강태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하은에게 던졌다. 서류는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주워서 읽어봐. 그의 명령조 말투에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담보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이만식이 진 빚 50억 원에 대한 담보로
그의 딸 이하은을 채무 완제 시까지 채권자 강태준의 보호 및 관리하에 둔다. 계약 기간 동안 이하은의 모든 행동은 강태준의 통제를 받으며 지정된 거주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계약을 위반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남은 채무는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하은이 진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팔린 것이 아니라 저당 잡힌 것이었다. 하은은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인 동시에 아주 희미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물건이 아니라 담보였다. 언젠가 빚만 해결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물론 저 아버지가 50억이라는 돈을 갚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일해도 그 돈을 갚지 못할 거다. 결국 넌 평생 여기서 살게 되겠지. 내 인형으로. 그의 말에는 조롱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하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려는 듯했다. 하지만 하은은 그의 의도대로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갚으면 어떻게 되죠?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응접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강태준의 눈에 처음으로 놀라움의 빛이 스쳤다. 그는 18살 소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뭘로? 내 몸이라도 팔아서? 그의 말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하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방법은 제가 찾을 겁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제가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제가 50억을 당신에게 가져오면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가 팔아넘긴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강태준은 웃음을 거두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해졌다. 그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예상치 못한 저항 정신과 강인함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겁을 먹고 복종하기 바빴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오랜만에 흥미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좋아. 네가 만약 50억을 내 앞에 가져온다면 이 계약은 깨끗하게 끝내주지. 하지만 그 전까지 넌 내 소유물이야.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명심해.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지만 하은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것은 굴복의 언어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칠흑 같은 밤, 거대한 저택 안에서 18살 소녀와 냉혹한 재벌 총수의 위험한 계약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은 두 사람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강태준이 떠난 응접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아까 그 중년의 집사가 다시 나타나 하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하은 양,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손님의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하은을 손님이라 칭했지만 그 단어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하은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저택 2층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이었다. 집사가 문을 열자 하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은 웬만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창문은 두꺼운 벨벳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중앙에는 구름처럼 푹신해 보이는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은 전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개인용 욕실과 드레스룸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집사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설명했다. 이 방과 연결된 서재, 그리고 아래층의 식당과 정원까지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그 외의 구역은 회장님의 개인 공간이므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녀가 준비해 드릴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벽에 있는 인터폰으로 요청하십시오. 그의 말은 친절한 안내라기보다는 감옥의 규칙을 설명하는 간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은은 그가 정원이라고 말했을 때 잠시 귀를 기울였다. 탈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유일한 외부 공간이었다. 집사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하은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값비싼 담보물을 손상 없이 보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에는 이미 계절별로 다양한 옷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모두 그녀의 사이즈에 꼭 맞는 것들이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데려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하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하은은 푹신한 침대에 누워 밤을 새웠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비굴한 얼굴과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배신감과 굴욕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옳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사치일 뿐이다. 그녀는 대신 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 적의 성향,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무기. 그녀에게는 돈도 힘도 없었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명석한 두뇌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하녀가 식사를 가져왔다. 하은은 말없이 식사를 마친 후 허용된 구역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지만 사방이 5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과 함께 일정한 간격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최첨단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삼엄한 경비였다. 물리적인 탈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 목표인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강태준의 개인 서재와는 다른 이 방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문학, 역사, 철학에서부터 경제, 경영, 심지어는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까지 다양했다. 하은은 이곳이 정보의 보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먼저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강태준이 외부와의 소통 수단을 그대로 남겨둘 리 없었다. 그날 이후 하은의 일과는 단순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오전에 정원을 산책하며 지형과 경비 시스템을 파악했다.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 특히 경제와 금융,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책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50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녀의 스펀지 같은 두뇌는 모든 지식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다. 강태주는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은은 그가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상황이 편안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녀의 사고를 방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하녀가 저녁 식사는 회장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은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긴 원목 테이블의 한쪽 끝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 끝에는 하은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다. 여기 생활은 할만한가? 필요한 건 없.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조롱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혹은 적응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듯했다. 하은은 나이프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불편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분할 정도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예의 바르면서도 그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긴 네가 살던 쓰레기 같은 집보다는 여기가 천국이겠지. 네 아버지는 지금쯤 또 어디서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을 거다. 딸을 팔아넘긴 돈으로 말이야. 그는 일부러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감정적인 동요를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하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단단한 방어막에 균열을 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었다. 서재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는다고 들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지? 설마 정말로 50억을 갚을 방법을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지식은 힘이 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서로의 빈틈을 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팽팽한 탐색전이 계속되었다. 강태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하면서도 기묘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어린 나이에 자신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존재는 처음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네가 가진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하군. 명심해라. 넌 여전히 내 손아귀 안에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널 부서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그저 그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쉽게 부서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하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며 오로지 지식을 쌓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서재의 모든 경제 관련 서적을 독파했고, 이제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재조합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자신만의 무기를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갈고 닦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를 지나치게 되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집사가 정해준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태준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외출한 것 같았다. 하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유령처럼 조용히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서재는 그녀의 서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전 세계의 주식 시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하은의 시선은 그중 가장 위에 놓인 하나의 보고서에 고정되었다. 유성그룹 차세대 에너지 사업 전략 분석 보고서. 유성그룹은 바로 강태준이 이끄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이 앞으로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50억이라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실마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보고서를 향해 뻗은 하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금지된 선을 넘는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50억이라는 거대한 빚의 무게와 지독한 현실에 대한 분노에 짓눌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보고서를 집어든 그녀는 빛이 들어오는 창가로 다가가 첫 페이지를 넘겼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텍스트와 그래프 그리고 복잡한 수식들을 훑어내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유성그룹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려는 차세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몇 달에 걸쳐 작성했을 법한 방대하고 치밀한 분석이었다. 시장성 예측, 기술적 타당성 검토,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하은이 보고서의 핵심인 수익성 예측 모델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찌푸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보고서의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의 흐름이 되어 거대한 구조물을 형성했다. 그녀는 그 구조물 전체를 조망하며 논리적 연결고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너무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웬만한 전문가라도 찾아내기 힘든, 하지만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 그것은 데이터 분석 모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변수 설정에 관한 미세한 오류였다. 분석 모델은 평균 풍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평균 내는 과정에서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이상기후 변수를 일반적인 편차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 작은 오류는 연간 발전량 예측치를 실제보다 최소 15% 이상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15%,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 프로젝트에서 그것은 재앙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유성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하은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강태준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가 이 사업 실패로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자신을 올가맨 이 계약도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강태준이 무너지면 그가 가진 채권은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더 악랄하고 무자비한 자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에게 직접 알려주고 대가를 요구할까? 아니, 지금 그녀는 담보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말을 믿어줄 리도 없거니와 오히려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는지 추궁당하며 더 깊은 감시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녀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리고 곧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깨끗한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의 수익성 예측 모델에서 오류가 발생한 핵심 수식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 아래에는 자신이 수정한 이상 기후 변수를 독립적인 확률 인자로 적용한 새로운 수식을 적었다. 그녀는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 수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챌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메모지를 조용히 보고서의 해당 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하은은 미련 없이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바다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이제 그 돌멩이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오직 강태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자신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책상 의자에 몸을 던졌다. 습관처럼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을 때 그는 무언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침에 놓아두었던 것과 각도가 아주 살짝 틀어져 있었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누군가 자신의 서재에 들어왔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필체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복잡한 수식이 적힌 작은 종이 한 장. 그의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이따위 장난질을 쳐놓았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집사를 불러 저택의 모든 고용인을 해고해버리고 싶었다. 그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 순간적으로 손을 멈췄다. 메모지에 적힌 수식이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유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로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수정된 수식. 그것은 기존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통계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다. 그는 단번에 메모지에 적힌 수식이 가진 논리적 개연성을 간파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계산된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는 즉시 전략기획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위압적이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해상풍력 사업 수익성 예측 모델의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특히 지난 20년간의 기상 데이터,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 풍속 편차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해서 30분 내로 보고해. 전화를 받은 박 실장은 당황했다. 이미 수십 번의 검증을 거친 완벽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감히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30분은 강태준에게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서재를 초조하게 오가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내부의 배신자인가? 아니면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인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자신의 책상 위에 이 메모지를 놓아두었단 말인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다. 외부인의 침입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집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그의 서늘한 시선이 저택의 복도를 향했다.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충격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대로 이상 기후 변수를 독립인자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본 결과 예상 수익률이 17.8%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태주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에 들린 수화기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이 메모지가 없었다면 그는 수조원을 허공에 날리고 시장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을 것이다. 유성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뻔한 끔찍한 위기였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가장 믿을 수 없지만 유일하게 논리적인 용의자가 떠올랐다. 18살 소녀,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지식은 힘이 되기도 하죠. 라고 말하던 그 당돌하고 무표정한 얼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그저 가난하고 무력한 도박꾼의 딸일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 서재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도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단번에 찾아냈단 말인가. 강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주워온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위험한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담보물이나 흥미로운 장난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변수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나타난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는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 하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잊은 채 그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활짝 열었다. 하은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고요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강태주는 확신했다. 범인은 바로 그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폭로된 후였다. 새로운 게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주는 문 앞에 서서 방 안의 소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하은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암시를 담고 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마치 새로운 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스탠드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서재에 들어왔더군. 그것은 질문이 아닌 명백한 사실의 통보였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변명하거나 부인하는지를 지켜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 한 번 벗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어떠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는 너무나도 담백한 긍정이었다. 그녀의 태연함에 강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원래 계획했던 모든 추궁과 위협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녀에게는 일반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의 눈높이가 같아졌다.
왜 그랬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낸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앞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하은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무너뜨릴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무너지면 제 상황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동정이나 선의가 아닌 철저한 생존 본능과 이해타산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태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약점을 찾다가 오히려 그 약점을 막아준 셈이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었다. 그가 다시 질문의 핵심을 찔렀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숫자는 감정이나 편견 없이 오직 사실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팀은 희망적인 결과를 보고 싶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데이터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기영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하은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운 지배자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경쟁사인 태양에너지가 언론을 통해 우리 그룹의 해상풍력 사업 계획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태양에너지가 공개한 내용은 하은이 발견했던 바로 그 오류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 틀림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성그룹을 공격하고 있었다. 당장 이사회 소집하고 언론 대응팀 꾸려. 그리고 정보보안팀은 즉시 내부 정보 유출 경로 파악 시작해. 그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제국이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CEO가 된 이래 최악의 위기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은의 경고, 그리고 뒤이어 터진 태양 에너지의 공격.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소녀가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상황을 들었겠지. 내부 배신자가 있어. 내가 신뢰하던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필요하다. 이 더러운 게임의 판을 읽고 숨어있는 쥐새끼를 찾아내야겠어. 그리고 반격할 방법을 찾아내줘. 이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거래 제안이자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었다. 하은은 그의 제안을 잠시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인 동시에 그녀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다. 그녀는 이 저택에 갇힌 담보물이 아니라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50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섰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이 무너지는 게
제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덫을 놓았다. 이 거래에서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무너지면 넌 평생 빚더미에서 허우적대거나 혹은 나보다 더 악랄한 놈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다. 하지만 날 돕는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내 빚을 탕감해주지. 배신자를 찾아내면 10억. 이 위기를 막아내고 태양 에너지에 반격을 가하는데 성공하면 나머지 40억 전부를 없애주겠다. 그리고 넌 자유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럼 뭘 더 원하지? 하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유성그룹의 모든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주세요. 필터링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제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작전실이 될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조건은 당돌했지만 동시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뜯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전부 수용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이제 위기 해결을 위한 임시 파트너 관계로 변모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저택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은의 방 옆에 있던 작은 응접실이 하룻밤 사이에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작전실로 바뀌었다.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와 대형 모니터들, 그리고 보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최신 분석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하은은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작전실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에 유성그룹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펼쳐지는 순간 하은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짓눌리던 18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억 개의 데이터가 흐르는 거대한 강을 항해하는 노련한 항해사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와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녀의 모습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때 하은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여러 개의 화면 중 하나를 확대했다. 그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고위 임원 서버 로그 기록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수많은 기록들 속에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밤샘 작업으로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하은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발기영 실장, 당신의 비서실장이요. 그는 매주 금요일 새벽 3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외부의 암호화된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보고 파일로 위장했지만 데이터 패킷의 구조를 분석해보니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 데이터가 조각나서 전송된 흔적입니다. 화면에는 배신자의 이름과 그의 범죄 증거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맹이 결성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된 순간이었다. 배신자의 이름이 모니터 위에 선명하게 떠오른 순간 작전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가장 오랜 신복이었던 박기영 실장의 이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을 상대해왔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맞은 칼날만큼 아픈 것은 없었다. 그는 하은이 찾아낸 증거들을 조용히 자신의 개인 단말기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지시를 내렸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허름한 도박장에서는 이만식이 초조하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딸을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을 이미 전부 탕진한 상태였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딸을 아내나 정부로 삼아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상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서는 그 이후로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없었다. 이만식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지고 있었다. 그는 홧김에 신문을 집어들었다가 일면을 장식한 유성그룹의 위기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유성그룹 차세대 에너지 사업 치명적 오류 발견, 주가 대폭락. 기사를 읽어내리는 이만식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그는 강태준이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정신이 없을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장인인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는 어쩌면 이 상황을 빌미로 더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강태준은 그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했다. 오히려 며칠 뒤 유성그룹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후속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만식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딸을 데려가 놓고 자신을 이토록 무시하다니.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쓰고 버리는 패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다. 그의 뒤틀린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탐욕이 뒤섞여 끔찍한 계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유성그룹을 공격했던 태양에너지의 오진성 회장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오진성은 유성그룹의 반격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을 맞고 궁지에 몰려있던 참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만식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도박장의 어두운 뒷방에서 만난 두 남자는 서로의 탐욕과 증오를 확인하며 위험한 거래를 시작했다. 이만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오 회장님, 지금 유성그룹의 정보 유출자가 발기영 실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강태준 같은 놈이 그걸 순순히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든 내부 단속을 하며 넘어갈 겁니다. 대중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희생양을 원합니다. 그의 말에 오진성의 눈이 빛났다. 희생양이라니? 제 딸입니다. 이만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딸을 다시 한번 제물로 바쳤다. 제 딸 이하은이 지금 강태준의 저택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강태준에게 빚 때문에 딸을 넘겼다고 소문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성그룹의 기밀을 훔쳐 태양에너지에 팔아넘겼다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18살 소녀가 돈 때문에 재벌 회장에게 팔려가 복수를 위해 스파이가 되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스토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악랄하고 치밀했다. 그것은 대중의 동정심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하은과 강태준에게 돌릴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오진성은 무릎을 쳤다. 그는 이만식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하은을 산업 스파이로 위장할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 해커를 고용해 하은의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를 만들고 거액의 돈이 태양 에너지 측에서 입금된 것처럼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또한 하은이 강태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누가 보더라도 하은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었다. 그들은 완성된 증거들을 유성그룹의 익명의 이사들에게 은밀하게 흘리고 동시에 몇몇 언론사에 제보했다. 새로운 국면은 하룻밤 사이에 유성그룹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발기영 실장의 배신이라는 내부 문제는 18살 소녀 스파이라는 훨씬 더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스캔들로 완벽하게 덮어졌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술렁였다. 강태준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소녀가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한 이사가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이메일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놀림감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경찰에 넘기고 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발표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그를 거들었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적인 감정으로 데려온 아이 때문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를 감싸고 돌면 회장님께서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들은 발기영의 배신 사실을 덮고 모든 책임을 하은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 했다. 그들에게 하은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외부인이자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희생양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격앙된 주장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이사들의 말이 옳았다. 하은을 버리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었다. 증거들은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지난 며칠간 그녀와 함께하며 느꼈던 모든 감각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움직일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런 그녀가 이런 어설픈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리가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범인은 이 아이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듯한 그의 마음 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지켜온 냉철한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름 모를 감정으로 피어난 본능을 따를 것인가? 회의가 끝나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하은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모든 조작된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곧장 하은의 작전실로 향했다. 하은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반격 전략을 세우느라 여전히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놀라운 집중력은 위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희망처럼 보였다. 하은은 그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의 어두운 표정과 손에 들린 서류들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들을 그녀 앞에 책상에 던져 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고 차가웠다. 하은은 천천히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짜 계좌, 조작된 거래 내역, 그리고 증오로 가득 찬 거짓 이메일들.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내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억울함 대신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한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토록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를 2번이나 팔아넘긴 아버지 이만식.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은 심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모든 증거가 그녀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은은 말은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의 선택을,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하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여러 가지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고,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감정적인 대응도 선택하지 않았다. 감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조작된 증거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단호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진짜 범인과 그 배우를 당신의 눈앞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러니 선택하세요. 이 가짜는 종이 쪼가리들을 믿고 저를 경찰에 넘겨서 그룹 전체를 스캔들 구렁텅이에 쳐넣을 것인지, 아니면 저를 믿고 이 모든 판을 뒤엎을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인지.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이자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오히려 그에게 공을 넘겼다. 이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오만한 자신감의 발로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그 당돌함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이사들이 보여준 비겁한 자기보신과 눈앞의 소녀가 보여주는 위험한 자신감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마침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데이터의 근거에 판단을 내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경험과 직관이 소리치고 있었다. 눈앞의 소녀를 믿으라고. 그녀가 바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변수라고.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과 함께 그의 모든 망설임과 불안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하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24시간 주지. 내게 유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위임한다. 이 판을 뒤집어봐. 내 능력을 증명해 보여. 그의 결정이 내려진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담보물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하은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키보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태양에너지의 오진성 회장과 제 아버지 이만식도 특별 참고인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시키세요.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강태준은 군말 없이 그녀의 요구대로 움직였다. 비서실을 통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태양에너지 측에는 마지막 협상의 기회라는 미끼를 던졌다. 이만식에게는 딸의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속여 그를 불러들였다. 오진성과 이만식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강태준의 몰락을 직접 보기 위해 기꺼이 이사회 참석을 수락했다. 그 시간
하은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의 원본 서버를 역추적했고 해커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녀는 가짜 이메일의 헤더 정보를 분석하여 발신지로 위장된 IP 주소 너머의 진짜 경유지를 파헤쳤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었다. 강태주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어떤 경이로운 광경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하은은 모든 분석을 마쳤다. 그녀는 지난밤 사이에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것은 오진성과 이만식의 공모 관계를 증명하는 통화 기록, 그들이 해커와 접촉한 이메일, 그리고 조작된 증거들이 생성된 컴퓨터의 위치 정보까지 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강태준에게 전송하며 짧게 말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에는 그룹의 모든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진성 회장과 그 옆에서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이만식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태주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감정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어서 이하은 양을 스파이 혐의로 고발하고 그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동조하며 강태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오진성은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이만식은 마치 비극의 주인공인 양 내 딸이지만 나라의 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라며 역겨운 위선을 떨었다. 모든 비난이 강태준에게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색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치르러 온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만식은 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장 전현을 끌어내. 하지만 하은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대형 스크린 옆에 섰다. 강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유성그룹의 위기관리 컨설턴트인 이하은 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컨설턴트 실장이라는 직함에 이사들은 술렁거렸고 오진성과 이만식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하은은 손에 든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다. 첫 화면에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조작된 증거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이하듯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격파해 나갔다. 첫째, 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돈이 입금된 스위스 은행의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계좌이며 거래 기록에 사용된 암호화 프로토콜은 5년 전에 폐기된 구형 방식입니다. 진짜 은행이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죠. 그녀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해당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분석한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둘째, 제가 보냈다는 이 이메일입니다. 발신 IP는 중국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패킷을 역추적한 결과
실제 발신지는 태양에너지 본사 근처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오진성의 개인 운전기사가 그곳을 드나드는 CCTV 영상이 함께 나타났다. 오진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은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버지인 이만식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음모를 계획하고 태양 에너지 측에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의 딸에게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운 장본인은 바로 저의 아버지 이만식 씨입니다. 스크린에는 이만식과 오진성이 도박장 뒷방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영상과 두 사람이 이번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내 딸년만 감옥에 쳐넣으면 돼. 그럼 강태준 저놈도 끝장이야. 이만식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폭로된 순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만식은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발악하며 하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오진성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을 압박하던 이사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다. 하은은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꿋꿋이 서서 자신의 브리핑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을 팔아넘기고 다시 한번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한 승리자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수많은 이사들 앞에서 자신의 세상을 구원한 어린 영웅을 향해 경의와 감탄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만식의 절규와 오진성의 무너진 신음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쳤다. 보안 요원들은 두 사람을 가차없이 끌어냈고 그들이 발버둥 치는 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강태준을 압박하며 하은을 희생시키려 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고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지배했다. 겁에 질린 이사들은 그제야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의 시선을 피하며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했던 회의실에는 마침내 강태준과 하은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하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제서야 지독한 피로감이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스크린을 끄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감탄과 미안함,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하은의 몸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그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파트너를 향한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수고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하은의 귓가에 울렸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서재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강태준은 더 이상 위압적인 주인이 아니었고 하은 역시 무력한 담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거대한 전쟁을 함께 승리로 이끈 전우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하은이 이 집에 처음 온 날 서명했던 담보 계약서 원본이었다. 그는 계약서를 하은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약속대로 내 아버지의 빚 50억 원은 오늘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유성그룹이 태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액의 일부로 처리될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약서를 향해 턱짓을 했다. 그리고 이것,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일 뿐이야. 네가 직접 끝내. 그의 말에 하은은 잠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 지옥의 시작이었던 이 종이 한 장. 그녀는 말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악연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그녀는 잘게 찢긴 종이 조각들을 재떨이에 담았다. 강태준이 말없이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하은이 불을 붙이자 종이 조각들은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해버렸다. 지독했던 계약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제 넌 자유다. 강태준이 선언했다. 그는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이번 일에 대한 성공 보수다. 네가 아니었다면 그룹은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을 거야. 거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상자 안에는 거액의 무기명 채권과 새로운 신분증, 그리고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쳐준 것이었다. 하은은 상자를 묵묵히 받아들었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자유와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다.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떠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쁨보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차가운 저택과 더 차가웠던 이 남자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복잡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진지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너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야경을 등지고 서서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저택을 떠나지 마라. 대신 유성그룹의 전략기획실 실장 자리를 맡아줘.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로서 내 옆에서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야. 유성그룹은 네가 필요하다. 아니, 네가 필요해.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고백처럼 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은은 그의 제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팔려왔던 18살 소녀였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남자가 그녀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자신의 제국의 미래를 맡아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힌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명확한 답을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보수가 담긴 상자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지만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월급은 얼마인가요, 회장님?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굴에도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미소였다. 몇 달 후 유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18살의 나이로 실장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소녀 이하은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성그룹을 연일 성공으로 이끌었고 강태준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하은을 강태준이 불러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며 말했다. 집에 데려다 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의 펜트하우스, 이제는 그들의 집이 된 곳으로 향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은은 자신의 비친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돈 때문에 팔려왔던 무력한 소녀는 없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는 한 명의 강인한 여성이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다.